이번 세션에서는 과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블록체인과 게임이 만나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 해시드 리서치 팀장님이신 김경진 매니저께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드시죠? 발표 연달아 들으려니까 다들 너무 이렇게 노려만 보고 있으셔가지고 굉장히 부담이 되네요.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 미더분 많이 했는데 게임, 블록체인, 게임, 개발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미더블 한 적이 없어요. 아무래도 이게 키워드가 이렇다 보니까 되게 남자분들 많으시고 집중도가 엄청 높은 것 같아요. 사실 좀 부담도 되고요. 저는 이제 해시드 들어오기 전에 사실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도 좀 하고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다 좀 했었어요. PM도 하고 기획도 하고 프로토타입 개발, 유저 테스트 한 7년 정도 하다가 이제 블록체인 관심 생겨가지고 좀 옮겼는데 필드를 아무래도 제가 게임 쪽 경험은 없다 보니까 게임 쪽 업력은 없다 보니까 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한번 들어보시고 내 생각이랑 비슷한데라고 하면 한 번 더 많이 얘기해보고 내 생각은 좀 다른데라고 해도 얘기 좀 같이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앞서 이제 되게 하이 레벨의 어려운 얘기들도 많이 들으셨고 그래서 블록체인이 정말 게임에 묻으면 게임이 재밌어지는 게 맞냐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저희도 답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도 일단 투자사로서 투자를 하려면 이런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해본 결과를 좀 정리를 한 거고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게임 플랫폼이 뭔가 블록체인을 지금 게임 플랫폼으로 쓰겠다는 건데 게임 플랫폼이 뭔가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게임 플랫폼의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드웨어 플랫폼도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플랫폼도 있겠죠. 하드웨어 플랫폼이 바꾸는 거는 보통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일 크게 바꾸고 그다음에 게임이 실행되는 물리적, 시간적 컨텍스트를 바꾸죠. 오락실에서 이렇게 게임하는 거랑 집에서 콘솔 게임으로 플레이하는 건 아예 다르죠. 오락실에서 하면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게임 지켜보니까 등등의 맥락이 바뀌고요. 소프트웨어 플랫폼도 이제 인터페이스를 보통 바꾸진 않는데 이 게임의 메커니즘을 보통 많이 바꾸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면 스타크래프트 다들 많이 해보셨죠? 스타크래프트가 배틀넷이 그러니까 온라인 플레이가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예 다른 종류의 게임이죠. 내가 게임을 하는 동기, 메커니즘이 아예 달라지죠. 블록체인은 따지자면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변화에 가깝고 메커니즘이 바뀌는데 하드웨어랑 다른 점은 이걸 좀 예상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메커니즘 바뀌는 거는. 그래도 한번 최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플랫폼들 바뀔 때 아까 이제 김균태 파트너가 얘기한 것처럼 선점 효과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그 플랫폼에서의 공식을 찾아내는 게 저는 사실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온라인 게임의 시대가 열렸을 때 바람의 나라를 만든 넥슨이 굉장히 크게 성장했고 마찬가지로 리니지를 만든 NC소프트도 굉장히 크게 성장했죠. 물론 처음 시도해서 성장한 것뿐만 아니라 공식을 잘 찾아서 성장한 것도 있고 그 이후에 사업 운영도 잘 하셨겠죠. 그리고 모바일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슈퍼셀이라는 말도 안 되는 회사가 생겼죠. 근데 사실 슈퍼셀 창업 스토리를 들어보면 좀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여기 창업했을 때는 이제 2010년 5월이었어요. 근데 5월에 창업하고 나서 처음 만든 게임은 웹게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 웹게임을 가지고 멀티플랫폼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자. PC에서도 되고 모바일로도 되고 어디서든 되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사업을 해서 한 50만 유저까지는 모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아이패드 출시되고 나서 아이패드 받아서 써보고 나서 이거는 모바일 최적화된 게임을 만들어야겠다. 모바일에 올인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게임 개발에 착수해서 이제 첫 번째 게임은 버리고 서비스 종료하고 창업하고 나서 한 2년 3개월 만에 COC가 나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미국 앱스토어 매출 1등, 그러니까 게임 중에 수익 1등을 하고요. 사실 2012년 이제 8월인데 COC가 나온 게 그때 아이폰 5 나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앱스토어 선점 효과 이런 건 아닌 거죠. 근데 모바일 게임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더니 약간 늦더라도 성공하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블록체인 기반 게임이 어떻게 대강 돌아가는지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일단 나는 개발자다. 있으신가요? 네, 수줍은 개발자도 많이 계신 것 같고 적극적인 개발자 좀 계신 것 같아요. 나는 블록체인을 들어봤다.
대강 뭔지 안다. 아, 개발자보다 많으시네요. 오케이, 이 정도면 좀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아주 쉽게 설명하면 웹2 기반,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서버 클라이언트 기반 프로그램은 어쨌든 서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클라이언트도 중요하지만 어떤 데이터를 프로세싱하고 그다음에 뭐 어떤 데이터를 배포하려면 어떤 뭐 리소스를 배포하려면 어쨌든 간에 서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도 데이터 서버,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그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주는 것도 API 호출을 통해서 통신하죠. 근데 이제 블록체인으로 정말 다 이동했다,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됐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 시대를 저희는 웹3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데, 그때는 그 서버의 역할을 블록체인이 다 대신하는 거예요. 뭐 블록체인 또는 어떤 종류의 탈중앙화 네트워크.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게임이 득볼 만한 요소가 있을까? 그 얘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결론은 사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그냥 뭐 아이템 거래하는 수준으로 딱 붙으면 게임이 재밌어질 거라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요소들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거기에 있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비밀 공식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한 6가지 정도 속성을 제가 그냥 생각한, 제 뇌피셜입니다 다. 제가 생각한 공식들을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롱기누스의 창 다들 들어보셨죠? 손 안 드실 것 같으니까 안 물어볼게요. 롱기누스의 창 저는 되게 매력적인 스토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 저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 예수가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데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원래 이제 안 죽었으면 죽이기 위해서 이제 뭐 더 절차가 있는 것 같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제 롱기누스라는 병사가 창을 가지고 이렇게 찔러요. 찔렀더니 막 피랑 물이 같이 쏟아져서 막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 뭐 이렇게 되고 나중에 부활도 했다. 그래서 이제 롱기누스라는 병사는 이제 나중에 막 성인으로 추앙받고, 롱기누스의 이 창은 이제 성창이라고 막 부르기도 하고, 수많은 판타지 매체 뭐 게임 같은 데서 전설적인 무기로 막 포장이 됐죠. 근데 이게 사실 현실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죠. 이게 전설적인 무기가 되는 게 뭐 지금 어디 썩어서 없어졌겠죠. 근데 이런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으면 정말 재밌을 텐데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블록체인에서는 이게 블록체인 기반으로 새로운 현실, 새로운 게임을 만들면 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용계를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와우를 하셨으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와우는 안 했습니다. 그 과금 게임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어서 와우는 안 했는데, 저 와우는 안 했는데도 용계는 알고 있었어요. 인터넷 밈으로 너무 많이 떠돌아다녀서 DC 인사이드 중심으로. 근데 이제 용계의 심볼이 있죠. 그 빨간색 마스크 복면. 이 복면이 뭐 사실 그렇게 대단한 아이템은 아니고 뭐 며칠 동안 뭐 노가다 뛰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복면을 만약에 용계가 어느 날 팔고 싶어서 뭐 귀속 시스템 같은 게 없다고 치고 와우 경매장에 딱 올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뭐 되게 비싸게 팔릴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면 아이템 거래소에 딱 올리는 순간 이게 용계가 찾던 복면인지, 아니면 남이 그냥 올린 복면인지, 아니면 남이 그냥 올린 걸 용계가 사서 다시 올린 복면인지 알 수가 없죠. 나는 진품을 사고 싶은 건데. 근데 이제 블록체인에 NFT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 업계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게임 아이템들은 대부분 NFT로 포장하면 좋을 것 같다,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크립토 키티에서 그 콜렉터블한 그 키티 고양이들이 이제 NFT 양식으로 만들어진 건데, 얘는 고유성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다른 것과 대체 불가능하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그네 복면이 NFT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용계가 그걸 차고 몇 년간 활동을 한 다음에 마켓에 올렸다, 그럼 저는 굉장히 비싸게 팔릴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겠죠. 용계가 팔았던 진품이고 내가 그거 차고 다니면서 야 이거 진품 맞냐라고 물어보면 블록체인에 히스토리 다 쌓여 있으니까 한번 조회해봐라, 진품 맞네, 그럼 리스펙 받겠죠. 뭐 그런, 지금은 이제 용계가 그렇게까지 인기가 없으니까 지금은 안 됐겠지만 몇 년 전이라면 가능했을 거예요. 그 다음 속성은 이제 무신뢰성인데, 사실 이거는 뭐 게임 업계의 아픈 곳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이템 확률 조작 사건 같은 게 계속 뭐 터지고 뭐 볼 때마다 되게 안타까운데, 2018년에 한국 최대 대형 게임사들조차도 이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뭐 물론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정말 조작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뭐 애초에 그냥 레어 아이템을 0%로 세팅해 놓고 서비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사실 대형 게임사조차 이렇게 논란이 되는데 게이머로서 뭐 아이템에 수백만 원, 뭐 많게는 수천만 원 쓸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근데 이제 블록체인에서는 그게 좀 더 쉬워집니다. 뭐
포머 3D라는 게임을 하나 예로 들고 싶은데 이건 사실 게임이라기엔 굉장히 조악하고 사행성 뭐 이를테면 사설 로또에 가까운데 이도로 티켓을 구매하고 그다음에 티켓 구매비가 상금풀에 딱 모여요. 그다음에 내가 산 다음에 뭐 예를 들면 24시간 동안 아무도 이 티켓을 추가로 안 사면 제가 상금의 50% 정도를 먹는 거예요. 엄청 좋죠. 그래가지고 이게 실제로 60억 원이 넘게 모이고 상금 받아간 1000라운드 상금 받아간 사람이 33억 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33억 원어치 이더를 받았어요. 바로 팔았으면 33억 원이었을 거고 안 팔았으면 지금 안 됐겠죠 좀. 그래서 근데 저는 이게 되게 놀랍더라고요. 만약에 누가 사설 서버에 아니면 뭐 자기 PC인 줄도 모르죠. 어쨌든 사설 서버에다가 그냥 서버 개발로 사설 로또를 만들면 이렇게 참여를 할까?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못 믿죠. 근데 이거를 블록체인에 스마트 컨트랙트에 올려서 누구나 볼 수 있고 검증 가능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이제 사행성 게임을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거 자동으로 넘어가네요. 어쨌든 사행성 게임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속성을 잘 이용하면 우리가 게임에서 많이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큰 상금 같은 거를 풀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훨씬 더 기존 게임에서 못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자유로운 계약인데요. 이거 혹시 그림 보고 딱 뭔지 아시는 분? 네. 써 있으니까 알아야죠. 네, 상품은 없고요. 리니지 개경주 맞는데요. 이게 2001년에 개설돼가지고 한 3년간 운영되고 뭐 사실 그 전에 슬라임 경주도 있고 뭐 그 이후에도 또 경주 나왔다가 결국 사행성 논란 때문에 닫았다고 해요. 근데 전 되게 재밌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밌는 점 중 하나는 이제 개경주장 근처에 매입군이 있었대요. 저는 리니지도 안 해봤어요. 사실 이것도 이제 유료 게임이기 때문에 안 해봤는데 그 주변에 이제 장비를 매입해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좀 헐값에 장비를 매입해주고 원래 이제 좀 사행성 게임을 하다 보면 지불 용의가 커지니까 되게 그다음에 이제 도로 일정 시간 내에 도로 가져오면 돈을 다시 가져오면 장비를 돌려주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사실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 이런 개경주라는 이걸 뭐 도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개경주라는 재밌는 컨텐츠를 게임 개발사가 개발을 해줘야만 할 수 있다. 이게 좀 안타깝죠. 두 번째로는 이런 매입군이 어떤 종류의 계약을 이제 중개하는데 이 계약이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계약이 아니죠. 예를 들면 야 전설급 아이템 맡아줄게. 그 대신에 돈 좀 빌려줄 테니까 1시간 내로 원금 가져오면 돌려줄게 라고 했다가 먹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블록체인을 쓰면 이게 또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아까 이제 포머 3D도 마찬가지고 뭐 앞서 얘기 나왔던 블록체인 게임들은 다 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속성을 씁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어쨌든 블록체인에 투명하게 그 로직이 공개돼 있고 누구도 그 중간에 중개할 수 없다. 중간에 껴들어서 그 로직을 왜곡할 수 없다. 뭐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서드 파티 개발자도 이제 다른 컨트랙트로 호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PI가 되게 잘 열려 있는 거죠. API라는 걸 굳이 따로 개발하지 않아도 접근 권한만 잘 설정해 두면 외부에서 컨트랙트 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하게 많은 계약을 서드 파티 개발자 아니면 일반 사용자까지 어떤 GUI 툴이 있으면 일반 사용자까지 만들 수 있고 뭐 와우에 퀘스트 게시판이라는 게 있었다라고 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현상 수배 같은 걸 걸 수도 있고 뭐 누가 저를 맨날 괴롭혀요. 그러면 그 사람을 뭐 생포해 와라, 암살해 달라 이런 거를 컨트랙트로 걸 수도 있고 이거는 누가 확인해 줄 필요도 없죠. 사실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블록체인 온체인에 다 기록되면 되잖아요. 그러면 고민할 게 없는 거죠. 그다음에 뭐 리니지 성주가 세금 수입을 가지고 뭐 그 수입에 대한 접근 권한을 주는 증권 토큰을 발행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이템 강화하다가 이거 터지면 짜증나죠. 누가 그 보험 판매를 할 수도 있어요. 전부 다 트러스트리스 무신뢰 기반으로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뭐 등등의 다양한 계약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이런 일들이 많이 안 일어났어요. 네 번째는 이제 앞서 그 신명진 대표님도 말씀하셨던 영속성인데요. 사실 우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세상에서 산다고 하면 게임도 하나의 삶이라고 하죠. 얼마나 몰입할 수 있을까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여기 보면 팡야가 서비스 종료할 때 사진이라고 하는데 잘 있어요라고 아련하게 말을 남기죠. 근데 블록체인 기반으로 게임을 만들면 좀 다를 것도 같아요. 뭐 무조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사진은 이제 영화 매트릭스에 나온 사이퍼라는 이제 배신자인데요. 이 현실 세계를 버리고 가상 세계를 택하려다가 잘 안 됐죠.
근데 가상 세계를 택한 이유가 뭐였을까? 단순히 현실 세계보다 가상 세계가 훨씬 좋아서 이 스테이크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어서 뭐 꼭 그런 이유만은 아닐 거예요.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그 매트릭스에 있는 인공지능들이 이 가상 현실을 어쨌든 전력 공급을 받아야 되니까 계속 유지를 해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 사람한테는 더 이상 가상 현실이 아닌 거예요. 영원한 세계인 거죠. 블록체인 네트워크도 뭐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영원히 갈 거다라고 제가 예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죠. 근데 채굴 유인이 존재하는 한 어쨌든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한 개발자가 계속 돈을 내지 않아도 그 컨트랙트는 그냥 영구 박제되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서벌리스로 게임을 개발했다. 그럼 클라이언트만 있으면 바로 접속 가능하다. 그럼 그 게임은 영원한 게임이 되는 거죠. 이론상으로는. 물론 이제 게임에 서비스를 해야 된다던가 컨텐츠를 계속 제공해야 되는 문제들은 있겠지만 이론상으로는 영원한 가상현실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상호 운영성인데요. 이제 와우에 내가 성장시킨 캐릭터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른 장르의 게임들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할 수도 있겠죠. 뭐 격투 게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뭐 등등등 할 수도 있겠고 실제로 이제 와우 내에서 그 플랜츠 vs 좀비를 가지고 아마 뭐 사업 협력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은데 비슷한 미니 게임 만들어서 퀘스트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건 어쨌든 굉장히 긴밀한 사업 협력이 있을 때나 가능한 거고 그 개발자가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크립토키티 기반으로 키티벌스라는 게 있는데 이제 크립토키티의 컨트랙트와 리소스들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게임들을 서드파티 개발자들이 만든 거예요. 물론 크립토키티가 잘 안 되면서 얘네도 다 잘 안 됐어요. 지금 들어가서 해보면 잘 되지도 않는데 어쨌든 재밌는 거는 구체적인 사업 협력이 없이도 컨트랙트 콜이 된다는 거,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 그게 정말 재밌는 속성인 것 같고요. 물론 크립토키티나 지금 나와 있는 블록체인 게임들이 리소스까지 다 오픈 소스는 아닙니다. 대부분. 그래서 어떤 사업 협력이 필요하긴 할 텐데 먼 미래에 어떤 게임들이 성공하고 뭐 오픈 소스 정신 같은 게 굉장히 레디컬하게 퍼지면 이런 미래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좀 짧게 만들었는데 내가 완전히 소유를 할 수 있다. 사실 그 의미가 뭔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자산을 사용하거나 영구적으로 접근하거나 자산을 내가 대여하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담보로 맡기고 돈을 대출하거나 뭐 등등의 모든 계약, 뭐 자산의 파괴조차도 할 수 없는 게 사실 현재의 아이템 현실인데 블록체인 기반 이제 토큰, 표준 토큰을 잘 이용했다라고 치면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하다. 뭐 그럼 이게 정말 무조건 좋은 거냐? 뭐 디아블로 3도 현금 가지고 아이템 거래하는 옥션 열었다 이제 욕 엄청 먹고 닫았는데 디아블로 3도 잘 안 해봤지만 그렇다고 해요. 닫았는데 무조건 좋은 거냐? 저희는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마 디자인 옵션 중 하나일 거고 근데 이런 종류의 게임을 만들려고 했을 때는 블록체인이 이미 그 네트워크가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 많은 비효율성을 가지고 그걸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웹2 게임, 웹3 게임 이렇게 나눠봤는데 기존 게임들이 가진 어떤 한계들이 있다. 이게 무조건 좋고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종류의 디자인 디시전을 했을 때 그걸 개발하기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있었다. 근데 블록체인에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거나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해진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게임에 블록체인이 도움 된다는 거는 뭐 일견 납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닌 분도 있을 텐데 그러면은 사실 게임이 블록체인에 잘 맞는 이유란 게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 2007년부터 블록체인 암호화폐 붐이 불면서 뭐 투자도 했겠지만 나도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개발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막상 쓰고 있는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 많지 않죠? 그거는 블록체인이 도입하는데 굉장히 힘든 이유들이 좀 있어서예요. 근데 제가 좀 생각을 해본 결과 게임에선 이게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저희 내부에서 막 토론해본 결과 그런 생각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게임 쪽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고요. 일단 UX가 굉장히 난해하죠. 앞서 이제 김균대 파트너 얘기한 것처럼 뭐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 메타마스크, 뭐 가스비 뭐 등등등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고 뭐 이오스 날치가 돌아가고 있는 환경인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계정을 생성하는 데부터 일단 돈이 듭니다. 남이 그 돈을 내줘야 돼요. 내가 계정이 없는데 제가 돈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대신 내줘야 되고 저는 이제 뭐 페이팔이 됐든 뭐 다른 암호화폐를 통해서 결제를 보통 하죠. 그런 유저풀이 너무 작은 거잖아요. 이걸 정말 이해하고 쓸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될 거. 우리나라에도 뭐 몇천 명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게임에서는 좀 잘 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를 상상을 해보면 이게 다 어릴 때 제가 이제 한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하던 것들이에요. 컴퓨터 조립하기,
뭐 레지스트리 편집하기, 가상 이미지 떠가지고 그거 가상 드라이브에 집어넣고 뭐 플로피 디스크 포맷하고 많이 해보셨죠? 게임 개발 해보신 분들 아마 게임 정말 열성적으로 하신 분들 알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사실 기술에 대한 이게 어려운 건지 쉬운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냥 하죠. 그리고 되면은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이게 근데 저희 생각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UX어들이 있는데 게임을 하는 젊은 세대들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미국에 저희가 굉장히 이제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 좋은 VC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인 유니언 스퀘어 벤처스 공동 창업자 프레드 윌슨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애들한테 NFT 지원하는 이더리움 월렛 받아서 뭐 포트나이트에 있는 아이템을 코인베이스 월렛으로 뭐 옮기고 이런 거 시켜봐라. 그거 어려워하는 애들이 있겠냐? 의외로 되게 쉽게 할 것 같다. 지금 어른들한테 어렵지만. 그래서 게임 쪽의 유저 베이스가 결국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탈중앙화 함정인데요.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허들 중 하나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도입한다고 할 때 그냥 백엔드를 블록체인으로 쓰자 끝. 이건 아니죠. 어떤 종류로든 뭔가 탈중앙화된 개념을 도입해보고 싶고 기존의 중앙화된 비즈니스 로직으로는 안 되는 걸 해보고 싶은데 그걸 하려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블록체인 필드 처음 들어오게 된 계기 중 하나가 스팀잇이라는 이제 블로깅 플랫폼인데 여기에 글을 쓰고 사람들이 추천해주면 돈을 받아요. 스팀 토큰이라는 걸 받아요. 처음에는 이걸 시작한 동기가 좋은 글을 쓰고 사람들한테 잘 공유해보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다 이런 생각인데 나중에 되면 이게 그냥 토큰벌이가 돼요. 토큰 많이 벌고 싶다. 그래서 하게 되는 일들이 뭐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제가 스팀 달러를 보내면 무조건 저한테 투표를 해주는 봇들이 있어요. 그 봇들한테 스팀 달러를 보내기 시작하고 물론 뭐 프로모션 목적으로 정말 좋은 글을 써놓고 초기에 이게 발견되기 어려우니까 프로모션 목적으로 쓸 수도 있지만 애초에 내가 10달러치 토큰을 보내면 예를 들면 반드시 12달러가 찍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채굴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아예 그냥 셀프 보팅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결국 이게 이권 다툼이 되고 싸움이 일어나고 애초에 처음에 생각했던 좋은 글을 써서 공유하자 이런 목적은 많이 퇴색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오스 네트워크를 예로 들면 이오스 토큰 홀더가 뭐 블록체인 정말 좋아하는 분들이겠지만 다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이오스를 샀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오스가 건전하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토큰 홀더가 해줘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일단 커뮤니티 참여를 활발하게 하면서 블록 생성자라고 하는 채굴자 그룹에 투표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토큰 홀더 총투표에도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고 이 영어로 된 많은 제안과 이 BP들의 공약들을 다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투표율도 굉장히 낮은 상황이에요. 뭐 BP 투표 같은 경우는 그나마 나은데 그냥 이기는 애들 몇 개 찍으면 되니까 이 토큰홀더 총투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참여율이 저조해서 중요한 업데이트들이 못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유저들을 탓할 수는 없는 거죠. 나는 그냥 어플리케이션 쓰려고 그런 건데 나한테 갑자기 투표하라니 좀 억울한 거죠. 근데 블록체인에선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김서준 대표님도 이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 왼쪽에 보이는 건 페이퍼 플리즈라는 게임입니다. 입국 심사라는 굉장히 지루할 것 같은 일을 게임으로 잘 만들어서 이제 인터넷 방송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실제로 굉장히 인기를 끈 게임인데 사실 이런 것도 게임이 될 수 있으면 뭔들 게임이 안 될까? 뭐 트럭 시뮬레이터, 트럭 몰고 하루 종일 달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뭐든지 하여튼 게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앞서 얘기한 뭐 어떤 인센티브 메커니즘이든 아니면 뭐 거버넌스, 뭐 투표 행위든 그게 다 게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 또 도입되기가 어려운 게 이제 현실 세계랑 좀 마찰이 커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시로는 이제 오라클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측 시장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어거라고. 이거는 예를 들면 저기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2020년에 재선에 성공할까?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거예요. 베팅 승리하면 뭐 그냥 경마처럼 남의 돈 이렇게 먹는 건데 이게 나중에 2020년 끝났을 때 정말 재선에 성공했을까를 누가 정보를 입력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거 이제 오라클 문제라고 불러요. 신뢰할 수 있는 원천 정보를 과연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근데 어거 같은 경우는 이거를 탈중앙화 오라클로 만들려고 뭐 토큰도 만들고 랩 토큰도 만들고 그거 가지고 투표하는 프로세스, 그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디스피트 분쟁이 있을 때 그걸 해소하는 절차들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어렵죠. 뭐 도널드 트럼프 재선 당선 같은 거야 뭐 사실 굉장히 객관적인 정보지만 뭐 내일 날씨가 흐릴까 이런 거에 베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흐린 거는 내 눈이 뿌여면 흐린 거지. 정말 흐린 건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스템 도입 비용인데
암호화폐 유즈 케이스 처음 우리가 다 상상했던 거 이런 거죠. 슈퍼 가서 쪼꼬바 사 먹는데 나 암호화폐 써보고 싶다. 근데 실제로 잘 안 되죠. 암호화폐 결제하는 기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좀 빠른 실험이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저희가 기대했던 건 2018년부터 실험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제품 개발의 기본은 지금 이제 트렌드는 빨리 개발해서 내놓고 피드백 보고 또 이터레이션 돌리는 거잖아요. 그게 좀 힘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게임에서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디지털로 시작해서 디지털로 끝나는 게임들이 많죠. 이런 경우에는 오라클 문제가 일단 없어요. 아까 얘기한 뭐 누구를 암살해 주세요. 뭐 이런 암살 컨트랙트가 있다고 쳐봐요. 현실에서는 그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정말 내가 청구한 사람이 죽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어렵죠. 근데 게임에서는 그게 다 기록이 돼 있겠죠. 이 캐릭터가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 다 알죠. 두 번째는 도입 비용이 적어요. 이건 그냥 소프트웨어 특성인데 소스 코드만 수정해서 배포하면 바로 수백만 명의 경험을 큰 비용 없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빠른 실험이 가능할 것 같고 저희가 뭐 블록체인의 유즈 케이스로 게임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게임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실험들이 일어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들을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이유, 토큰의 내재 가치. 작년에 이제 ICO 작년에서 ICO가 붐이 일었을 때 사실 문제가 됐던 점 중에 제일 큰 거는 이게 뭐 사전 판매여서든 아니든 간에 판매하는 토큰의 가치나 효용이 딱 정리된 게 없고 직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예를 들면 뭐 특정 토큰 예를 들면 그렇죠. 뭐 특정 토큰을 10개를 샀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불명확하잖아요. 가격도 변하고. 근데 이제 이게 게임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모든 블록체인 기반 게임이 아이템 토큰을 발행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발행해서 팔았다고 치면 이건 일종의 미니카 같은 거죠. 저 어릴 때 이제 미니카를 좋아했었는데 이것도 뭐 돈이 없어서 많이 못 샀습니다만 뭐 막 블랙모터, 골드모터 이런 거 기억하시나요? 저는 이제 그 가짜 블랙모터를 제일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임을 하면서 제가 1,000원 주고 산 모터, 10,000원 주고 산 미니카를 나중에 7,000원에 팔아야 된다고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죠. 충분히 재밌게 즐겼으면 그걸로 된 거죠. 게임에서의 토큰이 딱 똑같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느끼게 될 재미의 요소를 미리 판단할 수 있고 그래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게임이 블록체인에 잘 맞는 이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투자를 고민하는 입장에서 가설은 이렇습니다. 이제 맨 처음에 김서준 대표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저희는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가상현실 레이어가 먼 미래에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레이어가 결과적으로는 이 지금 우리가 현실 세계라고 부르는 오프라인에서의 경제 규모보다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만 이런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뭐 A16Z의 크리스 딕슨 같은 굉장히 유명한 VC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는 길이 쉬울 리가 없죠. 이렇게 큰 변화인데 당연히 어려운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기까지 가는 길을 단계로 나누어 보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단계로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게임이라는 포맷에 아이템 거래라는 속성, 뭐 토큰을 가지고 아이템을 토큰화한다든가 하는 속성들을 붙여보고 그 중에 핏이 잘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몇 개가 성공하겠죠. 그게 초기 시장을 열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지금 앞에서 설명했던 여러 속성들 그리고 저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이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랑 토론하면서 발견하고 싶은 그런 웹3의 속성들을 잘 적용한 게임들이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임들이 이제 슈퍼셀 같은 회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페이즈 3는 좀 더 앰비셔스해요. 좀 더 야망이 있어요. 결국 레디 플레이어 1처럼 되면 이건 게임에서 끝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세상을 만들게 될 회사들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뭐 골드만삭스 뭐 유명한 회사들은 아닐 것 같아요. 결국 게임을 만들던 회사들이 비슷하게 이 레이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부분들이 오버랩 되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가 장기적인 기회를 보는 거고요. 블록체인 게임 산업 육성에 있어서 저희는 한국 시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저희가 당연히 글로벌 투자사고 저희가 작년에 투자한 포트폴리오 중에 대부분이 해외 프로젝트지만 게임에서만큼은 한국이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자들 만나도 한국의 게임, 한국의 IT 어플리케이션들 대단하다. 정말 한국이 블록체인 테스트베드가 될 것 같다. 뭐 꼭 블록체인이 아니어도 기술 테스트베드로서 한국이 정말 유력하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해요. 저희는 세계 최초로 SNS를 만든 나라고 우리는. 그다음에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죠.
직장인 10명 중 3명 가상화폐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좀 안 된 분들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 여기 계시는 우수한 게임 개발자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더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뭐 게임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스테이지에서는. 근데 좋은 게임 개발자 분들이랑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랑 많이 이야기 나누고 많이 비판도 받고 건설적인 비판 서로 해가면서 공부한다면 아마도 세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페이지를 가장 먼저 뚫는 나라가 한국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